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즐거운 한가위인데 올해는 참 이렇게 조금 빨리 와서 약간 더운 감도 있는데 어쨌든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명절 음식은 사서 하시고요. 차례 지내시고 그리고 주식 이야기 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네. 정치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네. 오지랖이었고요. 자, 이번 주는 오지랖 시리즈입니다. 네, 제가 IT의 신에서 왜 이런 매크로와 자, 오늘은 드디어 부동산 이야기까지 좀 해볼게요. 네. 부동산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마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대중무역은 계속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뭐 긍정적일 수는 없는 거죠. 점점 더 이제 중국이 우리의 이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지금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게 결국 아세안 쪽입니다. 아세안 쪽 무역 쪽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규모 자체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 쪽, 그죠?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웬만한 우리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로서 이제 많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반도체 같은 중간재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또 많이 공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또 가처분소들이 커지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그럼 또 우리 한국 완제품을 사주는 쿠쿠 밥솥 같은, 삐 할까? 네. 그렇죠. 뭐, 어차피 뭐 다 나오는 거니까, 네. 이런 밥솥들, 이런 것들도 뭐, 그죠. 예전에 우리가 코끼리 밥솥, 일본에 여행 가면 사오듯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디가 한쪽이 안 좋아지면 또 어디 한쪽에서 또 이제 희망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제가 이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지금 환율이 너무 치솟고 있는데요. 네. 환율이 치솟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결국 우리가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거는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있죠. 대외적인 요인은 어쨌든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죠. 네. 미국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대내적으로는 결국 수출이, 이것도 대외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환율을 건드리다 보니 결국 외화 유출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환율을 디펜스 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좀 한은에서 좀 개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달러 좀 팔아주고 네, 했는데 지금은 환율 조작 감시국으로 돼 있죠. 지금 미국이 두 눈 시퍼렇게 트고 네, 이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미세 조정 들어가는 건 할 수 있는데요. 이 카드를 지금 써야 되냐, 이게 좀 타이밍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써야 돼? 나중을 위해서 아껴둬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환율이 결국은 지금 채권 시장을 건드리고 있죠. 네, 채권 시장을 건드리고 있는데 채권 시장을 건드리면 이게 그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가계부채를 건드리게 되면 부동산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우리는 0.25 베이비 스텝을 하겠다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어쨌든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미국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거고요. 미국은 결국 CPI를 꺾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는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라는 건요, 결국 인플레보다는 우리는 가계부채 쪽에 방점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정책적인 무게를. 지금은 우리는 인플레보다 가계부채 더 심각해. 어떻게 보면 약점이 그대로 나온 거죠. 네,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거고. 자, 요 약점을 또 외국계 투기자분은 보고 있겠죠. 네.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미국은 인플레, 우리는 가계부채. 결국 이게 부동산이 무너지면 우리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채권 시장이 망가져도 이것도 기업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적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답이 없죠. 결국 한은 총재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인플레보다는 이제 부동산 하락이 더 걱정인데요.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한 대충 2,7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4분의 1이 자영업자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또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코로나19 때 가장 큰 데미지가 자영업자들한테 갔죠. 네. 이분들이 이제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를 이제 땡겨가 썼는데 금리도 쌌죠, 그동안은. 금리도 쌌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가 가계부채 지금 1860조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그냥 약간 여담인데요. 예전에 저 대학생 때가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 400조 넘었다고 그때 막 신문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몇백억 커진 건가요? 참 격세지감입니다. 자, 어쨌든 1860조 중에서 이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다중채무. 요게 문제예요. 약간 영끌해서 신용대출도 받고 뭐 담보대출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요게 한 100조에서 한 500조 정도 보는 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미니멈 100조 정도는 요게 부실할 위험이 있다. 요게 이제 부동산 영향에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산의 70% 이상, 70, 80%는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전에 참고로 미국이 이제 서브프라임 때 보면 그때 왜 그 미국 사람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영화 빅쇼트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스트리퍼가 집 세 채를 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자만 갚았던 거예요. 이자만. 원금 상환은 없었던 거죠. 이자만 내는 대출이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처럼 과도한 레버리지가 가능했던 거고요. 자, 요게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빵 터진 거죠. 약간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요. 우리나라 여기서 77%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브프라임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상황이 지금도 우리는 이자만 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원리금 대출을 또 확대하긴 했는데 그 전에 깔려있던 대출들은 대부분 이자만 내는 대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면 이게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를 회수를 하죠, 은행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경매 같은 데 넘어오고 결국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하락을 빠르게 땡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은 아니고 저의 주장은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무리하게 대출 끌어다 써서 이거를 국가가 도와주는 거는 모럴 해저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정부 시스템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영향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채무 조정 같은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자를 3개월만 연체를 하면요. 3개월 연체하면 거의 그냥 끝납니다. 이 신용이 그 바닥이 돼버려서요. 거의 뭐 신용불량자처럼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이게 이렇게 되면 일단은 갚을 수도 없고 갚을 의지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회수가 들어와 버리면 이걸 누가 갚겠어요. 그죠?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의 부실의 뇌관인 부동산을 건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미국 금리 인상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가 낮아지면 되겠네. 라고 이제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금리는 왜 이렇게 올리는 거냐? 결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한 거죠. 미국은 인플레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거고 우리는 부동산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라고 베이비 스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간 금리 역전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를 인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심플하네. 자, 그러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하면 3.25%에서 자, 여기서 금리 인상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실 수가 있는데요. 아,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CPI라는 게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임대료예요. 임대료. 자, 미국 사람들은 상당수가 월세 살죠. 네, 월세 사는데요. 임대료가 한 32%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죠. 우리나라는 10%가 안 돼요. 임대료 자체가. 우리는 전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자, 요게 그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건데요. 미국을 놓고 보자고요. 미국만. 그러면 첫 번째는 임대료고요. 제일 비중 큰 게. 두 번째가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에요. 세 번째가 식음료. 자, 보자고요. 미국 임대료가 낮아질까요? 미국 임대료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하냐면요. 이거는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집값을 올리고요. 임대료를 올리고 나서 이게 반영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1년 6개월 지나면 그럼 지금 나오는 건 1년 6개월 전이겠죠. 자, 그럼 임대료가 언제까지 올랐을까요? 올 상반기까지 올랐겠죠. 자, 그러면 임대료는 지금부터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결국 이제 경기가 둔화돼서 임대료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반영되려면 좀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지금 기대할 거는 원유인 거예요. 원유가. 근데 원유가 지금 최근에 90불 딱 밑에 깨고 내려오니까 사우디가 어떻게 합니까? 모함마드 빈 살만이 우리 감산할래 해가지고 바로 또 땡겨 올리죠. 이게 정말 합법적인 작전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얘들 왜냐면 원유 가격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아요.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네, 그죠. 러시아가 정말 저렇게 경제 제재를 하는데 역대급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저거 자기들은 러시아 제재 동참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나라 특징이 뭐냐면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다 보니까 CPI가 되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터키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 인도하고 중국이요. CPI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 혼자 지금 경기 부양한다고 금융 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러시아산 원유를 20-30불 싸게 사니까요. 싸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식음료. 이게 농산물 가격이 좀 떨어지다가 최근에 또 오르고 있죠. 이상 기후변화, 그죠? 이번에 흰남노 같은 경우도 북반구 이 정도 메가톤급 태풍이 생기는 게 거의 이례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기상이변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식량 생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여기는 IT신 채널입니다, 여러분. IT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미국이 CPI 9.1%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건 맞는데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당분간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연준도 섣불리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대할 거는 결국은 이제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지면 좋겠다. 빨리 떨어지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해서 원유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원유 가격 상승에 그걸 정말 직격탄으로 맞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제발 빨리 좀 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이승종 님이 남겨주셨어요. 영상 보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비메모리에 있어 삼전이 TSMC를 따라가려면 결국 후공정 업체 생태계를 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후공정 업체의 캐파 확대를 근거로 포트넷 일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메모리 후공정 관련하여 들리는 이야기로는 삼전의 비메모리 후공정 외주화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소강 상태인 것 같다. 국내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와 해외 업체 간 기술 차이가 워낙 큰 상황에서 국내 업체를 키울 필요 없이 해외 글로벌 후공정 업체에 물량을 주면 된다. 그리고 메모리 후공정 업체들이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진출을 꾀하고 있어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자 그만 가져라고 남겨주셨는데 질문이 굉장히 길고 하지만 굉장히 성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은요. 삼전이 시스템 반도체 외주를 앞으로 늘릴 수밖에 없어요. 네, 요 소강 상태인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이유는 그죠? 삼성 파운드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면 선단 공정의 어드밴스드 패키지는 직접 하겠죠.
그 외에 덜 중요한 것들은 다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SFA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하고 해외 업체 간 오사트 업체들의 기술 격차가 있는 건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국내 삼성 같은 경우는 Mcore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예전에 아남 반도체죠. 미국의 Mcore를 키우고 있습니다. TSMC가 ASE를 적극 활용하는 것처럼 삼성도 Mcore를 키우고 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몇몇 업체가 딱딱딱 잘해주면 되는 건데, 다품종 소량 생산은 여러 업체가 여러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만큼 그러면 오사 시장이 이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쪽에 후공정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다 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다 이런 시장 큐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자, 먹을 게 있으니까 다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삼성이 전공적에서 얼마나 TSMC의 마켓쉐어를 가져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국내 오삿 업체들도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글로벌 오삿 업체 핵심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괜찮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나 TSE나 원익 QNC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남은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식하고 과음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요즘에 추석 이후에 명절 후유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가볍게 산보라도 하면서 맛있는 거는 적당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